국어의 원리, 실전을 만나다 1%의 기적. 자, 우리가 이제 이번 202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국어가 불수능이었다라고 말들이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어렵다라고 온 신문에 도배가 됐어. 그게 뭐지? 열팽창 계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지금 제대로 올려준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또 이게 어떻게 구성된 문제고, 이 문제가 평가원에서 어떤 걸 학생들에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까지, 그 출제 의도까지 선생님이 같이 우리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또 이게 또 궁금한 면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해봐. 자,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재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평가원이 출제하는 이 과학기술 지문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면은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평가원이 제시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개념이겠지.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비례, 인과, 증감, 대소 같은 가장 우리가 필수적인 정보들이 개념으로부터 파생이 되는데, 이 파생 정보들을 잘 챙겨 나가게 된다면은 의외로 이 외형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네. 좀 괴랄하잖아, 그치? 전혀 괴랄하게 보일 뿐이지,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이 문제가 그렇게 난해한 문제만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뭐가 가장 당황스러웠지? 그림이 나오니까 비주얼상 굉장히 좀 뭔가 무시무시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뭔가 겁을 주거나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어. 그래서 오늘 어떤 면이 우리에게 이 제시문을,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으로 해석되는지, 또는 이 제시문을 선지를 풀어나가는 데서 오히려 그림이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보면 방해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챙겨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자, 시작해볼게. 자,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지? 기준이 되는 것이 온도야, 온도. 자, 이거 좀 명심해. 무엇에 따라라고 하게 되면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온도라는 기준을 제시했고, 이 온도라는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온도라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길이와 그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한다. 뭐 어렵지 않지, 그치? 야, 온도가 좀 높아지면은 길이가 좀 변할 수도 있고 부피가 좀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열팽창이라고 한다. 전혀 어려운 문장이 아니었어. 자, 이 문장으로 가봅시다. 그 중에서, 그 중은 뭘 가리키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길이와 부피를 가리키는 거야. 자, 선생님이 늘 수업할 때 얘기를 하지만은, 지시어가 나오면은 지시어를 반드시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 읽어 나가면서 맥락을 이어붙일 수 있어야 돼. 자, 그 중에서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열팽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마치 연세법을 이어져 나가듯이 있잖아. 점층법이 이어져 나가듯이 이 열팽창이 열팽창 계수로 이어졌단 말이지. 그 중에서 선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나온 거야?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어. 자,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 자, 이 대목이 왜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줄글을 수식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분수라면 분수, 부등식이라면 부등식 반드시 그것을 수식화로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수식화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수식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니까 여기에는 온도가 되겠지, 그치? 온도의 변화량을 델타 온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길이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길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냐면 길이 변화가 아니라 길이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 글자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길이가 있을 거야. 처음에 길이가 있을 거고 그 길이가 변화한 율 이렇게 되겠다. 처음 길이에서 변화한 길이 변화 어떤 그 정도를 나타낸 것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길이 변화율이 될 거란 말이지. 자, 이미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좋아. 근데 아무래도 그 평가원에서 학생들이 이 길이 변화율을 체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우리한테 후수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아니나 다를까 그렇잖아.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됐지. 나누어 얻는 값이며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얻는 값이니까 바로 이걸 나타내 준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길이 변화율을 길이의 변화량으로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변화량은 지금 온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온도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약간 쌀쌀하긴 한데 대략 한 15도라고 쳐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지금 그 히터를 가동해가지고 한 25도까지 올렸어. 그러면 온도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나중 값은 25에서 처음 값인 15를 빼면 1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도를 높였어. 100도에서 200도로 올렸더니 길이가 처음에 가령 10cm인 금속이 20cm가 됐어. 그러면 길이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cm에서 10cm를 뺀 값이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길이 변화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모는 20이 될 거고 분자는 20에서 10을 뺀 10이 될 테니까 0.5가 길이 변화율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것 중에 우리가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잘 이해되겠지, 그치? 전혀 어려운 것 없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다? 이거야,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이게 뭐야? 선생님이 지금 도해화한 거야. 선생님, 도해화가 뭡니까? 그림 도자에 그림 도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건데 이게 뭐 그림은 아니잖아. 하지만 선생님은 줄글을 시각화하는 능력을 선생님은 도해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먼저 지문을 구성하잖아. 그치? 지문을 구성할 때 우리가 어떤 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은 교수님들은 먼저 이거를 봤어. 이거를 보고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수식을 시험지 여백에 필기를 한다. 선생님, 시험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필기합니까? 그럴 시간 없이 그냥 눈으로 뚫어져서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큰일 날 소리.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장시간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지문을 열심히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단 말이지. 왜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면은 수식을 억지로 줄글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수식을 세우게 되면은 분수식이든 마찬가지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반드시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줄글의 수식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생님은 여기서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줄글의 수식화 역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도해화 능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어.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뭐 이제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것 없지, 그렇지? 뭐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자,
대부분의 물질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뭘 놓치면 안 돼? 전부인지 일부인지, all인지 some인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플러스다. 뭐 전혀 어렵지 않아.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겠지. 뭐 다르다. 하지만 모든 물질이 아니라 어떤 거야? 대부분의 물질이야.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가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사고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그랬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좀 특이한 얘기를 해볼까? 선생님이 옛날에 칼 만드는 데서 잠깐 일을 했어. 특이하지, 그치? 우리나라에 있잖아. 도검을 만드는 무형 문화재. 요즘에는 이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아무튼 무형 문화재가 단 한 명이야, 단 한 명. 근데 이제 칼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담금질을 열심히 한단 말이지. 칼 만드는 거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거기서 위대한 어떤 예술가의 혼을 느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합금을 했어. 합금을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열을 가했을 때 더 막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 아니면 좀 덜 늘어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알루미늄이 더 잘 휘어질 것 같지, 그치? 합금한 이 인바는 아무리 온도를 좀 가해도 알루미늄보다는 좀 덜 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어나갈 때 선생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표상력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별개는 아니야. 표상력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활자화된 어떤 글자를 보고서는 떠올릴 수 있는 거야. 뭔가 떠올리는 거지. 가연 선생님이 사과 그려볼게. 자, 사과 그렸어. 사과라는 글자가 떠올라? 아니면 사과라는 이미지가 떠올라? 이미지가 떠오르지, 그치?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야. 어떤 빨간 사과? 이런 게 떠오르겠지. 하지만 말이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경험주의. 자, 떠올라, 안 떠올라? 잘 안 떠오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상적 관념이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경험주의에 대해서 어떤 자연과학에서 쓰던 어떤 실험적 가정을 우리가 그것을 인문 철학에도 도입할 수 있겠지. 그런 걸 우리가 경험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관념하고 추상화되는 어떤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른 개념, 추상성, 이런 건 역시도 뭐야? 표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표상력을 동원해서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생님 이걸 왜 얘기했습니까?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인바라고 할 때 이거는 합금이라서 좀 잘 안 이어지겠구나. 이미지화돼. 비주얼라이즈 돼, 안 돼? 되지, 그치? 알루미늄은 온도를 갈 때 확 휘었어. 비주얼라이즈 되지, 그치? 이런 어떤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힘을 가지고 글을 돌파해 나가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떤 걸 또 하고 싶은 거야? 줄글의 수식화를 하고 싶은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형 열팽창 계수를 K라고 해봅시다. 자, K라고 한다면은 K 인바가 있을 것이고 K 알루미늄이 있겠지, 그치? 알루미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인바가 알루미늄에 비해서 매우 작은이라고 했지, 그치? 매우 작은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매우 작다라고 선생님이 부등호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부등호로. 아니 그냥 선생님 충분히 이거 알아들었는데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은 실수를 예방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실력은 충분한데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야? 선생님은 이런 말까지 해. 극단적으로. 숨소리도 실수다. 숨소리도 실력이다. 그러니까 감히 실수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줄여나가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정보는 뭐였다? 예, 또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 별거 없지, 그치? 이 많은 어떤 그 글자의 나열과 어떤 그 지금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이 문장들의 배열들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정보는 예와 예 두 개였어.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했을 때 어떤 휘어지는 어떤 이미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그림들 최근에 많이 봤을 거야, 그렇지? 아, 이게 이제 뭐 이 그림도 나오고 좀 이따가 뭐 더 심한 그림도 나와 보일 것 같은데 내용상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자, 가봅시다. 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해서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그랬어. 선생님이 출제위원이었으면 이거 안 그려줬을 것 같아. 왜냐면 학생들이 이거 좀 떠올려 보라고. 근데 얼마나 평가원이 친절해. 이거를 그려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 자, 지금 P층과 Q층이 지금 제시돼 있어. 자, 그런데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그랬단 말이지. 그럼 뭐가 무슨 얘기야? KP가 있고 KQ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Q가 P보다 크다 그랬어. 요렇게 되겠지, 그치? 얼마든지 우리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근데 방금 전에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정보가 뭐였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을수록 온도를 높여주더라도 잘 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끌고 왔었어야 돼. 머릿속에서 그거를 휘발시키거나 어느새 그게 머릿속에서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우리가 시험지로 따지면 앞선 단락이 되겠지, 그치? 앞선 단락에서 우리가 챙겨올 수 있는 정보는 뭐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을수록 잘 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챙겨와서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야? P와 Q 중에서 Q 쪽이 더 잘 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일단은 얘가 좀 평평했다라고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떠올릴 수 있겠지, 그치? 위에 P층이 있고 아래 Q층이 있는데 얘 두 개가 지금 평평한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뭐가 더 잘 늘어나? Q가 더 잘 늘어나겠지.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얘가 더 쭉 늘어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됨으로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네. 혼자 있었다 그러면 Q층은 잘 늘어나고 P층은 좀 덜 늘어났겠지, 그치?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 둘을 접합시켜놨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P층이 어떤 층이야? P층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자,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어? 자, 지시어가 나왔을 때 ABC가 됐든 가나다가 됐든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챙기면서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지금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P층과 Q층인데 P층 쪽으로 이렇게 읽었어. 어떻게 읽었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읽었지, 그치? 이렇게 글을 읽어나갈 때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새겨주면서 글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P층,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원의 호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이라 그러면은 요런 게 호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런 게 다 호가 되는 거지. 그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에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그대로지. 그치?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휘었다는 거야. 작은 쪽으로 휘었어. 작은 쪽으로 지금 말려져 올라갔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후에 다시 처음에 온도로 내리면 그랬어. 반대 해석해봐. 자, 굳이 이거 정보 읽지 말고. 우리는 있잖아. 글을 읽어 나갈 때 선생님이 뭐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측력이 있어. 예측력이라는 건 별건 아니야.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3단 문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근데 선생님은 사람이다. 그럼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또 하나. 지금 사실 있잖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것 같아?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어, 지금. 지금 선생님 찍어주시는 PD님과 선생님이 지금 둘이 이 공간 안에 있는데, PD님이 여성분이야.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 공간 안에, 두 명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명만 남자다. 그럼 너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뭘 알 수 있지? 한 명은 여성이겠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반대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추 해석이야. 선생님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우리 학원 건물이 6층에 있어. 예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넘게 6층까지 걸어 올라다녔어. 어떻게 했어? 6층까지 걸어 올라오면 헐떡이겠지, 그치? 헐떡헐떡거린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 집이 가령 6층이라고 해봅시다. 높이가 똑같아. 선생님이 아파트 6층에 엘베가 고장 나가지고 올라갔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 헐떡거렸겠지. 이게 바로 유추 해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지금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서 숨겨진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추론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글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제시된 정보를 충분히 읽고 사실적으로 독해하는 능력도 중요해. 중요하지. 매우 중요해. 하지만 글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추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적으로 제시될 정보를 예측하면서 읽어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이 능력을 갖춰야 글을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글의 정보를 움켜쥘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글을 독해해 나가야만 내가 선지 단계에서 이 지문을 허투루 내가 낭비하거나 휘발시켜버리지 않고 끌고 와서 이 선지를 내가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이 점을 선생님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어차피 이거 나왔으면 끝이야. 내년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이 짐을 통해서 배우고 챙겨가야 할 정보를,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받자는 의미에서 이 강의가 있는 것이지, 이거 선생님이 강의한다고 이거 나오는 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사라지고 마는 거지. 여기서 챙겨야 될 정보를 우리가 잘 챙겨봅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온도를 내렸어. 온도를 내렸더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그랬어. 원래 모양으로. 자, 얘가 지금 원래는 우리 어땠어? 평평했지, 그치? 평평했던 게 지금 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었단 말이야.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면은 어느 쪽으로 휘어야 돼? 어느 쪽으로? Q 쪽으로 휘겠지, 그치? Q 쪽으로 이렇게 휘어야 이렇게 휘었던 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어떤 쪽으로 휘는 거야? 그래, 큰 쪽으로 휘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치? 국어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상당히 달려있어. 자,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온도를 올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어져 올라갔어. 무슨 쥐포 굽듯이 말이야, 오징어 굽듯이 이게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얘를 온도를 낮추면 어떻겠어? 다시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쪽으로 이게 휘어져서 원형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내용이야. 자, 우리 앞선 문단의 내용과 지금 읽은 문단의 내용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치?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다음 문단으로 끌고 갑시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문단이야, 다음 문단? 다음 문단 봅시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다. 하나하나 우리가 글의 정보를 챙겨 나가면 되는 거야. 챙겨 나가면 돼.
자, 물체의 휨 정도는 그냥 휘는 거야, 휘는 거. 휘는 거지, 그치? 활이 휘듯이 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휘는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그랬어. 아, 선생님, 저는 곡률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쫄았어요. 그러면 있잖아, 선생님은 이렇게 X라고 해, 그냥. 치환해버리란 말이야. 낯선 고유 명사가 내가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에서 떴어. 그럼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 그냥 물체의 휨 정도는 X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그런 보면 되잖아, 그렇지? 아니면 이니셜로다가 G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곡률이라는 걸 내가 모르니까 난 이 글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쫄지 말란 말이야.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면 되는 거야. 자, 물체가 휘는 정도는 곡률이라는 것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곡률이구나라는 게 지금 여기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띠의 길이에 비해서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서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함. 곡선 모르는 사람 없지, 그치? 곡률은 조금 약간 쫄았잖아, 그치? 근데 곡선은 어때? 맨날 우리 뭐 곡선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다 잘 알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두께가 너무 얇아. 그럼 띠가 뭐가 되는 거야? 곡선이 되겠지. 그래서 띠를 원의 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잠깐만. 설마 이 호 모르는 사람은 그치? 호는 있잖아. 원이 있으면은 이 원주를, 그러니까 이 원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선생님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요 부분, 원의 중심에 있을 때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호라고 하는 거야, 그치? 호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뭐겠어? 이게 원의 반지름이겠네. 이게 원의 반지름이겠네. 이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한대. 선생님,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선생님도 처음 들어봐. 이 비문학을 잘 하려면 있잖아. 처음 들어보는 걸 빨리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떻게? 그려려니 하면서 끌고 가면 돼. 그려려니 하면서 끌고 가. 따라해봐. 그려려니.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이걸 너무 내가 뭔가 정보를 알고 있었어야 되고 배경 지식이 있었어야 되고 이걸 몰랐으면 이 글을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부담스럽고 머리가 셧다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시해주는 정보를 화선지가 먹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란 말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 말을 약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표현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자가 취재하듯이 받아들이라고. 억지로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흡수하듯이 받아들여서 내가 챙겨 먹고 그것을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챙겨가지고. 자, 그래서 이때의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그랬어.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금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과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도 학습 능력이 좀 생겼어야 돼. 무슨 학습 능력? 줄글의 수식화가 또 여기 나왔다라는 거야. 자, 무슨 수식화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써볼까? 자,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곡률은 곡률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할 때 곡률 반지름의 역수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지금 또 뭐 한 거죠, 선생님이? 도해와 줄글을 시각화하면서 줄글을 수식화한 거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수식화하는 이런 정보는 반드시 출제자가 선지에서 묻게 돼 있다. 자, 얘도 선지화 가능성이 선생님은 100%라고 생각해. 물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봤습니까? 풀어봤지. 하지만은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읽는 순간에 처음 대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선지화된다라고 예측했고 이 부분 역시 선지화될 거라고 예측했단 말이야. 예측력이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그랬어. 자, 선생님이 또 중요한 대목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게.
국어의 원리는 단순해. 선생님이랑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국어의 원리는 단순하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지? 표상이란 말을 썼어. 이미지화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시했단 말이야. 여기서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좀 떠올릴 수 있어 없어? 자, 봐봐. 자,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는 얘기는 봐봐. 자, 원의 호가 있고 얘가 지금 곡률 반지름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곡률 반지름이 작대. 작다라는 얘기는 있잖아.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는 얘기는 있지. 얘가 지금 작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곡률이 커지겠네. 그렇지? 곡률이 커질 거란 말이야. 분모가 작아지니까 곡률이 커질 거란 말이야. 곡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곡률이 뭐라고 했어? 휨의 정도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곡률이 커진다는 얘기고, 곡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휨의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더 휘어졌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이미 제시됐던 정보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정보를 더 어때? 움켜쥘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크거나 그랬어. 자, 아까 우리가 인바와 알미늄의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시로 확인했었지. 그치? 근데 두 개가 접합되어 있을 때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커. 인바와 알미늄은 아까 어땠어?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알미늄이 훨씬 더 컸잖아. 그치? 그렇게 크거나 또는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그랬어. 선생님이 여기서 또 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데 정보의 분리야. 정보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은 정보가 지금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 있어. 뭐야?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휘어진다라고 돼 있지. 그치? 정보를 분리하란 말이야.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라는 정보와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라는 두 개의 정보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야. 이거를 묶어버리면 있잖아. 이게 순간 머리가 있잖아. 좀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 될 정보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클수록 더 휘어지고 온도 변화가 클수록 더 휘어진다라는 정보의 분리를 해보잔 말이야. 자, 그래서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그랬어. 이미 봤잖아. 우리 인바와 알미늄을 통해서 봤잖아. 그러니까 온도 변화량을 똑같이 100도씨를 가열했단 말이야. 온도를 높여줬어. 그러면 인바는 좀 덜 휠 것이고 알루미늄은 더 많이 휠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듯이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나타내는 힘이 휨 민감도다 그랬어. 민감도. 휨 민감도가 그러면 더 크다면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온도가 변화되더라도 띠가 더 많이 휘겠지. 그걸 뭐라고 했어? 더 심하게 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문단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그치? 근데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어렵다고들 온 나라가 난린 거야. 그치? 계속 한번 가봅시다. 우린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띠의 한쪽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자, 선생님이 여기 띠야. 어떻게 했어? 지금 딱 고정돼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액추에이터. 요런 게 액추에이터래. 근데 온도에 열을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 휘겠네. 휘지. 이거야, 이거. 자,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자, 여기다 쓸게. 뭘 쓸 거냐면 필기.
과학기술 지문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반드시 이 정보는 필수 정보인 거야. 첫 번째 개념이야. 두 번째 기능이야. 세 번째 순서야. 네 번째 비례야. 다섯 번째 인과야. 여섯 번째 증감이야. 일곱 번째 대소야. 여덟 번째 고저야. 이 8가지 정보는 있잖아. 놓치면 큰일 나는 정보들이야. 뭐 할 때? 과학기술을 할 때. 뭐 경제학 할 때도 그럴 수 있어. 자, 좀 수치 같은 걸 다루고 우리가 그래프가 나온다거나 수식 비례 관계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정보들이 매우 필수적인 정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열 에너지가 기계적 동작으로 무엇으로 뭐가 나타낸 거야? 순서를 나타내주고 있다. 순서를 나타내주고 있다. 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열 에너지가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보다 열 에너지가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액추에이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정보를 하나 체크한 거야? 열 에너지가 먼저고 나중이 동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선지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은 별게 아니야. 필수 정보들이 선지화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출제자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선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은 나름의 출제 원리가 존재하고 그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지 사고 능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까지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게 아닌 게 뭐야? 순서 바꿔치기야. 순서 바꿔치기야.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요라는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스물스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놈 내가 너 딱 잡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들이 고려된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이야? 수능이 끝난 지 지금 열흘도 안 된 시점이야. 이 시점에서 지금 오답률 77.7%, 그러니까 지금 공통 과목 어떤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오답률 1위인 그런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해설 강의가 이제 올라가는 순간 이걸 보는 학생들 자체가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 왜냐? 뭐 꼭 지금 봐야 되나? 나중에 보면 되지 할 수도 있는 건데 지적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끊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 대목에서 또 중요한 게 뭐야?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이 1, 2, 3로 제시된 거야. 자, 다음에 슬라이드가 넘어가기 전에 예측해봐. 뭐가 나올 것 같아? 하나씩이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하나를 연결 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 글을 이렇게 어떻게 예측하면서 가야 돼. 자, 다음으로 봅시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요소가 다음 문단에서 이렇게 구체화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하나하나 잘 챙겨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개념, 기능, 순서, 비례, 인과, 증감, 대소, 고저라는 필수 정보를 놓치지 말고 누락하지 말고 챙겨서 써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정보를 컨트롤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띠가 휠수록 곡률이 커질수록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그랬어? 이 끈 아니야 이거? 이거 오타 같은데 우리? 우리 이거 쳐주시는 분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선생님 잠깐 볼게. 자, 이게 지금 띠가 휠수록 고정. 맞네. 선생님 미안하다. 끝이야 끝. 야 인간미라고 좀 이해해줘. 자, 끝이야 끝.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지. 맞겠네. 지금 아까 선생님 뭐였지? 선생님 액추에이터 했잖아, 그렇지? 고정이 여기 돼 있어 지금. 고정 어디가 안 되는 거 여기잖아, 그렇지? 고정 여기는 안 돼 있잖아. 여기는 고정돼 있고, 그렇지? 끝에 이동 거리, 띠가 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휘네, 그렇지? 응? 휘네 어떻게 되는 거야? 고정되지 않는 끝의 이동 거리는 띠가 휠수록 어떻게 된다? 이동 거리가 커지겠네.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미지네이션 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네이션. 자, 뭐야 그게? 표상력이었어. 자, 그 다음에 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지? 자, 우리가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기본 가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자 가설을 설정할 때 기본 가정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도무지 이것을 모델링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가정, 이게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제약 조건이야. 제약 조건 기본 가정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 정보는 우리가 놓치면 돼, 안 돼? 가령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연수 가정일 수도 있고 정수 가정일 수도 있고 유리수 가정일 수도 있고 실수 가정일 수도 있고 가정이 달라질 때 답이 같아 달라.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앞에 어떤 텍스트의 정보로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중요한 정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뭘 챙기자고 하는 거야?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가정을 너무나 중요한 정보로 우리가 챙겨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자, 지금 온도 변화량이 어떻게 된 거야? 주어졌대. 100도면 100도, 200도면 200도, 1000도면 1000도 주어졌단 말이야. 이 주어진 온도에 따라 가지고 뭐야? 이 끝이 힘을 방해하는, 왜 방해할 수 있겠네, 그렇지? 얘에서 누르면 방해, 미안해. 자, 선생님 잘못 눌렀다. 자, 이게 어때? 치고 올라가지, 그렇지? 치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주어진 온도에 따라, 온도 변화량에 따라 가지고 가장 많이 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최대 이동 거리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 가정, 제약 조건이 뭐야?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최대 이동 거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뭐야? 최대 이동 거리가 되겠지, 그치? 반드시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끌고 와서 맥락을 형성하면서 읽고 나가야 되는 거야. 자,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짧을 때랑 띠가 점점 길어질 때랑. 자, 띠가 짧아. 온도를 높여봐. 이 정도로 그랬지. 띠의 길을 좀 더 길어 봅시다. 될 거란 말이야. 띠가 확 길어졌어. 어떻게 되는 거야? 확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같은 온도 변화량이라고 하더라도 띠의 길이에 따라서 최대 이동 거리는 어때? 달라지겠다. 이미지화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대. 자, 외부의 힘을 어떻게 가하는 거야? 외부 힘을.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게 휘어져 올라가. 그럼,
얘 힘을 가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액추에이터가 있으면 힘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띠의 끝이 휘면서 외부에 힘을 가할 수가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여 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한다 그랬어. 자, 정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자, 읽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휘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지? 정보를 끌고 가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정보를 붙여가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슨 정보가 중요한 거야? 자, 힘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 가령 여기서 액추에이터라고 칩시다. 최대 이동거리가 이만큼이었어. 이때 최대 이동거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힘이 소멸되겠지. 완료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뭘 놓쳤으면 안 되는 거야? 기본 가정을 놓쳤으면 안 된다는 거야.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었을 때라는 이 기본 가정이 있어야만 뭐가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최대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최대 이동거리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뭐랑 연결이 되는 거야? 얘랑 연결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기본 가정 없이 최대 이동거리를 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기본 가정 없이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해서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되는 거니까 얘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자, 가봅시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이다. 그리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다. 자, 이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전문용어로 범주화라고 하지, 그치?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그랬어. 자, 여기서 또 범주화 시켜가지고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는 거야? 바로 반응 완료 시간이야. 반응 완료 시간도 최대 이동거리, 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 최대의 곡률, 반응 완료 시간 다 어떤 가정에서 나오는 거야?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라고 가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야. 자,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 반응이 완료되겠지, 그치? 근데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가 뭐야?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그랬어. 뭐가 짧은 거야? 길이가 짧은 건가? 짧다며. 이 길이, 아까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게 거리가 달라진다더니 그 얘기인가? 얘의 주어가 뭐야, 얘. 얇을수록 뭐가 짧아진다는 얘기야? 반응 완료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뭐다? 반응 완료 시간은 짧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 여기 이런 거 선생님 꼭 챙겨서 읽어야 됩니까? 안 챙기면 죽는다. 왜? 수능에서 출제자가 고난도 출제장치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시어 찾아읽기고 두 번째가 생략어 찾아읽기야.
생략어 찾아읽기가 사실 지시어 찾아읽기보다 더 어렵지. 그런데 생략어 찾아읽기 그럼 최고봉은 뭡니까? 숨은 전제 찾기야. 이해되겠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을 다 뚫어냈다. 알았지?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야? 문제를 풀면 된다. 자, 문제를 풀기 전까지 잠시 스탑하고 이 지문을 곱씹어봐. 섣불리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충분히 선지를 예측하면서 지문을 뚫어냈단 말이지. 이해돼? 잠시 뒤에 문제풀이 갖도록 하겠습니다.